안녕하십니까. 오늘 제90일에 굿 인터넷 클럽 진행을 맡은 한국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회장입니다. 최근 들어 플랫폼 서비스가 우리 삶의 곳곳에 스며들면서 사회적인 기대와 요구도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에 좀 주목할 점이 민간 기업인 플랫폼 기업에 최근에 논의되는 정산주기라든지 수수료라든지 규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심지어 이제 플랫폼은 별도로 특별히 규제해야 된다는 논의까지 있습니다. 과연 그러할까에 대해서 좀 오늘 논의를 하고 싶고요. 플랫폼에 가지는 그 혁신성과 효율성이 사회에서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하고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지 오늘 귀한 분들을 모시고 한번 플랫폼의 본질적 가치,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의 플랫폼 발전이 논의되어야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고 할 건지에 대해서 좀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고자 합니다. 오늘 각계의 전문가들 모셨습니다.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고려대학교 행정전문대학원의 계인국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계인국 교수님은 독일 레겐스부르크 대학에서 법학을 하시고 대법원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그리고 현재는 고려대학교 교수로 재직하시면서 행정법 전반 분야에 대해서 아주 훌륭한 연구 업적과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로 소개해 드릴 분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영대학의 김상준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김상준 교수님은 기업가 정신을 전공을 하시고 창업지원단장, 지역협업센터장, 기업가센터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전문 분야인 조직생태학과 기술혁신, 그리고 사회혁신에 대한 연구를 또 해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로 충남대학교 경제학과의 홍현우 교수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홍현우 교수님은 서울대 경제연구소에서 연구를 하시고 현재 충남대에서 공공경제, 사회적 경제 분야를 전공하고 연구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플랫폼에 가져온 경제 생태계의 구조적 변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패널로 모신 분 제가 지금 소개해 드렸지만 법 행정 분야, 그리고 경영 분야, 경제 분야 이렇게 다양한 전공을 하신 교수님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문제를 한번 보는 시간을 갖고 싶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질문을 차례대로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일상에서 영화나 TV를 보고 택시를 부르고 온라인 쇼핑을 하고 SNS를 하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이 플랫폼들이 최근 들어 정부의 좀 지나쳐 보이는 규제 움직임을 직면하게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우려를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먼저 첫 번째 질문은 이런 움직임이 마치 민간 기업에 대해서 이걸 공공재처럼 보는 시각이 혹시 있어서인가? 라는 생각도 일면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이 공공재인지 아닌지, 또는 공공재가 뭔지, 공공재와 공공성은 어떻게 구별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세 분께 질문을 드리는데, 먼저 경제학 전공자이신 우리 홍현우 교수님께 공공재가 뭔지부터 좀 여쭤볼까요? 네, 플랫폼이 일단 공공재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 저도 생각을 좀 해봤는데, 보통 분들이 플랫폼을 왜 공공재라고 인식할까에 대해서 먼저 궁금해서 조금 찾아보니 아마도 대부분은 공공재가 공적 가치를 지닌 재화다, 즉 공공성이 있는 재화를 공공재로 인식하시는 경향들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은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공적 가치를 지녔기 때문에 공공재이다라고 정의를 하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플랫폼이 공공재인지 한번 판단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적 관점에서 공공재를 어떻게 정의하는지를 우선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경제학에서 공공재를 정의할 땐 크게 두 가지를 가장 중요한 요소로 판단합니다. 첫째는 배제 불가능성이고 둘째는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입니다. 배제 불가능성은 어떤
사용 대가를 지불하지 않더라도 해당 재화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국방이나 치안 서비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해당 지역에 그냥 살고 있으면 그에 대한 대가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비경합성이라는 성질은 어떠한 재화를 한 사람이 사용할 때 그 재화의 사용 가치가 줄어들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 커피를 생각을 해보시면 제가 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면 다른 분들이 마실 수 있는 양이 줄어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공재 같은 경우는 비경합성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어떠한 서비스를 이용한다 하더라도 그 서비스의 가치나 양이 줄어들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방이나 경찰 서비스, 치안 서비스 같은 것이 대표적인 공공재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공공재 특성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문제되냐라고 하면 그 어느 누구도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무임승차려는 문제가 발생하고, 따라서 공공재는 시장 실패의 대표적인 원인이며 정부가 개입을 하고자 하는 강한 요인을 제공합니다. 아마도 플랫폼이 공공재라고 인식하면 정부가 개입할 요인을 강하게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설명드린 공공재 특징을 바탕으로 정말 플랫폼이 공공재인지를 생각해 보고 싶은데요. 먼저 배제 불가능성 측면을 살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대표적인 플랫폼 서비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것도 이용하실 때 그냥 무료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사용할 수 있는 재화네라고 말씀을 하곤 하는데, 공공재의 특성상 배제 불가능성인 것은 정책적으로 지금 그것을 풀어준 것이지, 예를 들어서 네이버나 카카오에서 충분히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OTT 서비스 같은 경우에 회원비를 내지 않으면 우리가 볼 수 없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러한 것으로 볼 때 플랫폼이 과연 배제 불가능성이 있는가라고 하면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플랫폼 서비스는 공공재는 아니고 다만 공공성을 강하게 갖춘 재화라고 저는 정의를 내리고 싶습니다. 홍 교수님 말씀 감사합니다. 배제 불가능성, 또 비경합성이라는 경제학적 특성으로 볼 때 플랫폼은 공공재라고 할 수 없다고 저는 이제 들었고요. 우리 두 분께도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먼저 개인규 교수님. 조금 전에 홍 교수님께서 플랫폼이 공공재가 아니다라는 설명을 경제학적으로 해주셨습니다. 근데 공공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 뭐 당연히 저도 거기 수긍을 하고요. 두 번째로 그럼 공공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은 그것은 공공성이 있는가? 적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공공성이 없는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공공성이라는 것을 어떤 이용자 수만으로 선택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그 이용되고 있는 재화, 특히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지 이걸만으로 이것이 공공성이 강하다 약하다라는 것을 단정짓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플랫폼 같은 경우에 어떤 플랫폼은 우리가 그동안 공공 서비스다라고 생각했던 영역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순수하게 민간 서비스와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공공 서비스에 연결되어 있는 플랫폼이 특히 공공성이 강하다라고 얘기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 플랫폼이다라는 것은 공공성이 있는 서비스인지 순수 민간 서비스인지를 차별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즉 플랫폼이라는 것은 이것이 공공 서비스든 민간 서비스든 간에 이것을 입점하는 업체 또는 서비스 제공 업체들이 들어와서 플랫폼이라는 수단을 사용한다라는 것이 플랫폼의 특징이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 플랫폼 경제의 중요한 특성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만약에 순수한 민간 서비스인데 플랫폼이 공공성이 있다라는 이유로 민간 서비스가 플랫폼을 이용하면은 곧바로 공공성이 강화되느냐, 이렇게 얘기해 볼 때는 우리가 다소 논리가 이상하다라는 것을 알게 될 수가 있습니다. 즉 공공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플랫폼을 이용하니 공공성이 많다, 또는 사람 이용자 수가 많으니 공공성이 높다라고 단정 지을 수가 없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공공성이 강하면은 국가가 더 많이 개입을 하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국가가 그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 서비스나 재화를 더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 소유하거나 또는 국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아까 홍 교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각종 어떤 그 행정 서비스라든지 아니면은 법학에서는 이런 것을 소위 약간 말이 단어가 어렵습니다만 생존 배려 서비스다 또는 공공 서비스다라는 식으로 사용을 해왔습니다. 이런 공공 서비스, 생존 배려 서비스라는 것은 현대인이 살아감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하고 만약에 이게 안 됐을 경우에는 현대인으로서의 삶을 충분히 살아가지 못하는 것. 그렇다 보니까 이게 민간에서 충분히 조달이 되지 않아서 국가가 이를 조달해 주거나 개입을 해야 되는 것. 이걸 우리가 공공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통신이라든지 전기, 가스, 그다음에 대중교통, 특히 여기서 대중교통은 공공 대중교통을 말씀드리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전통적으로 공공 서비스다 또는 생존 배려 서비스다라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자, 여기는 당연히 이게 만약에 되지 않는다,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 삶 자체가 영위가 되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전기다라는 것은 특정 지역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전국에 고르게 제공이 되어야 된다는 특징도 있죠. 자, 이런 것들 뭐 경제학적으로도 설명할 수 있습니다만 법학에서 이런 것들은 결국 그 사람의 그 현대인의 생활 자체에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없어서는 안 되고 특히 민간이 이것을 제공하기 어려운 경우니까 국가가 제공한다라는 식으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공 서비스 같은 경우는 국가가 개입을 많이 하거나 아예 국영 사업으로 했었는데 문제는 이런 서비스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오늘날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민간이 이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법학에서도 이것은 공공 서비스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민간이 제공할 수 없는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시장 경제 논리가 들어와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 경제 논리에 의해서 충분히 제공될 수 있다. 다만 국가는 여전히 국가가 했을 때 정도로 최소한 어디까지는 해줘야 될지를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는 것이 오늘날 법학에서 말하는 공공 서비스의 논의입니다. 자, 플랫폼을 여기에 대비시켜 보면 플랫폼 물론 현대인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플랫폼이다라는 것이 민간에서 조달하고 민간에서 제공하기 어려운 그런 서비스냐? 오히려 반대로 민간에서 혁신을 통해서 창출된 서비스입니다. 자, 그다음에 플랫폼이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이것이 없어서는 안 된다. 물론 없으면 우리가 불편하지만 과연 우리가 전기나 수도 이런 것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서도 우리가 조금 아직은 플랫폼을 그렇게 보기는 어렵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 주의해야 할 것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자체라기보다 그 플랫폼 안에 들어와 있는 어떤 서비스는 그런 서비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아직까지는 플랫폼에 지금 입점해 있는 그런 서비스 중에 이것이 없었을 때 통신이나 전기나 가스 같이 현대인이 생활 자체를 할 수가 없다라는 서비스가 과연 존재하느냐 아직까지는 다소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상적인 언젠가는 될지도 모릅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어떤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를 플랫폼에서 그런 서비스가 제공될지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서비스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으니까 우리가 미리 플랫폼부터 공공 서비스라고 생각해서 규제를 하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출발점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규제 철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민간 서비스인데 공공 서비스 영역에 서비스 한 적 있죠. 코로나 때 뭐 약국 마스크 상황이라든지 감염자 이동 경로라든지 공공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본질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이해를 하고요. 과연 생존에 필수적인 누구도 쓰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인가 현재 아직 선택 여지가 있는가 이런 상황적 인식도 우리가 공공재 또는 공공성 논의할 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이해를 했고요. 김상준 교수님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되게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다른 분야에서 플랫폼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점이 일단 개인적으로 너무 재미있고요. 저는 분야가 아니라 저는 이제 경영학 전공이기 때문에 기업의 특성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를 이제 시작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겠죠.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분명히 자생하고 지속 가능한 자신만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아마 만들어서 아마 오랜 기간 동안 쭉 계속 생존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조직일 것입니다. 그러면 지속 가능하고 하려면 당연히 그 본질은 이윤 추구가 있겠죠. 이윤 추구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제 투자를 했던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는 것이 아마 기업의 본질이고 기업이 해야 될 일일 것 같습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기업으로서 분명히 이윤을 추구하고 그들에게 투자한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전략과 방안을 고심하고 있을 텐데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히 플랫폼 비즈니스가 공공성을 가지고 있느냐, 공공성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미 많은 기업들이 이윤을 추구하고 있는 많은 기업들이 사회적 책임,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ESG 경영이라는 어떤 패러다임 하에서 나름의 공공성 또는 사회의 어떤 특정한 분야를 책임을 지려고 하는 그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플랫폼 비즈니스도 마찬가지로 그런 여느 기업과 마찬가지의 모습을 보여진다고 본다면 그러면 기업의 모습이 분명히 다분히 가지고 있다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러면 기업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면 그럼 기업의 모습을 가지지 않는 그런 특정한 서비스 제공하는 기업, 예를 들면 공기업과 사기업 어떻게 다를까 했을 때는 공기업은 따로 뭔가 이윤을 추구하려고 하고 이윤을 극대화하려고 하고 그래서 자신들에게 그 투자를 한 주주들의 부를 극대화하려는 노력은 별로 생각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그 공기업의 본질은 아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플랫폼 비즈니스가 공기업이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그런 활동들 또 그런 가치들을 추구할 수 있겠으나 지금 현재 플랫폼 비즈니스들이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과정에서 본다면 전혀 그런 모습과 의도가 보여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교에서 창업지원단의 단장 역할을 하면서 여러 창업기업들을 만나면서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 기업들의 창업가들의 생각은 전혀 나는 정말 우리 어떤 뭐 대인류를 위해서 전 지구를 위해서 특정한 일을 해야지. 물론 그런 어떤 큰 어떤 포부를 가진 기업도 있지만 많은 경우는 그 비즈니스의 영역에서 이윤을 추구하고 이윤을 통해서 그 기업이 계속 성장하기를 기대하는 그런 어떤 성질을 계속 지향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럼 플랫폼 비즈니스가 과연 공공 서비스냐 공공재냐 했을 때는 일면 그런 면도 있습니다. 생각에는. 왜냐하면 플랫폼 비즈니스의 기업의 특성상 특정한 어떤 임계치를 넘어가는 유저가 생기게 되면 당연히 굉장히 큰 파워가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다양한 사람들의 정보가 집적이 되고 그 집적이 된 가운데 플랫폼 비즈니스는 여러 가지 정보들을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파워, 영향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분명히 약간의 우려가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독과점이나 뭐 여러 가지 기업이 행하면 안 되는 여러 가지 나쁜 어떤 시장에서 영향력 아까 홍영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시장의 실패가 나타날 우려도 많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만약 공공 서비스냐 공공지의 특성이냐 했을 때는 그거는 또 다른 영역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거는 플랫폼 비즈니스가 더 성장을 하고 특정한 어떤 권력을 가졌을 때, 파워를 가졌을 때 그들이 책임지고 자신의 어떤 정체성과 가치를 추구하기 위한 일종의 자신의 어떤 자구적인 행동이라고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게 공공의 어떤 영역에서 공공의 어떤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 되는 그런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약간 구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기업의 측면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는 철저하게 기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창업자분들 처음에 20대 때 할 때 내가 삼성전자처럼 또는 현기차처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창업을 시도는 안 할 것 같고요. 일단 돈을 벌고 싶죠. 그건 순수하고 좋은 동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서비스가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또 그 대가로 돈을 벌어서 더 기업을 성장시키고 종업원들과 함께 또 좋은 기업을 만들고 싶어하는 마음이 먼저일 텐데 그런 이윤 추구라는 걸 우리 사회에서 그 좀 몰가시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거 굉장히 순수한 동기고 우리 플랫폼들은 사실 그런 이윤 추구의 사기업이죠, 민간 기업이죠. 그래서 공기업과 차이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교수님들 이렇게 좀 첫 번째 질문을 좀 다 드렸고요.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최근에
몇 가지 사건을 거치면서 이제 정산주기나 수수료 부분에 대해서 직접 규제를 하려고 정부나 국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이제 규제가 들어온다고 하면 뭐 규제 되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비판적 시각으로 이게 자유경제 체제에 맞는 규제인가?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를 일으키려면 국회에서만 의원들이 합의하면 끝나는 문제인가? 아니면 규제나 입법의 한계를 넘은 건 아닌가? 여러 가지 고민을 또 해봐야 당연히 우리 사회가 균형점으로 갈 것 같은데요. 수수료 같은 경우는 뭐 그제 대통령께서도 영세한 자영업자한테 수수료를 몇 프로 하겠다고 공언을 하셨는데 그게 대통령이 할 수 있는 말인가? 수수료는 어차피 기업에서 소비자 가격 말고 공급자들한테 매기는 가격이란 말이죠. 가격을 시장 논리에 의하지 않고 정부가 낮추자 올리자 하는 게 우리나라 경제 체제에 맞는가? 라는 의문이 좀 들었습니다. 저는 이거 중국도 아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상상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뭐 미국 모델을 많이 쫓아 성장했지만 약간 중국스러운 것도 좀 있나?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래서 좀 고민스러웠어요. 그리고 이거를 마구 허용하게 되면 우리 자유 영역에 국가가 마구마구 침입적 행정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우려까지 저는 좀 하게 됐고요. 과연 일부를 위해서 전부가 희생되는 일은 생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도 해서 이런 정부의 저희가 볼 때는 약간 지나칠 수도 있는 정산주기도 마찬가지죠. 그게 어느 흐름이 있는 건데 그걸 뭐 5일로 해라, 3일로 해라 하는 거는 자연스럽게 놔둬야 될 부분에다가 막 땜을 만드는 것 같아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된다면 우리 플랫폼 기업들에게는 어떤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을지 우리 교수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먼저 방금 또 발언해 주셨지만 김상준 교수님께서 경영적 측면에서 한번 좀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그 혁신과 규제는 굉장히 이게 서로 상호 모순적인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드오프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기업 새로운 창업하는 기업들은 사실 기존의 질서를 깨고 창조적 혁신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창조적 파괴. 기존의 질서를 깨고 새로운 질서를 만들려고 하고 그것이 성공했을 때 저희가 혁신이라고 부르는 거가 되는 거거든요. 혁신을 이루는 기업들은 이제 그거에 대한 보상으로서 굉장히 큰 어떤 성장, 기업의 성장과 뭐 부까지 누리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약 규제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게 된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혁신은 지향될 것 같습니다. 지향해야 되는 창업기업 또는 어떤 스타트업이나 큰 어떤 기업들의 가치가 지향되어야 되는 가치가 되는 모습이 될 것 같긴 하거든요. 이제 저희 경영학 이론 중에서 적여왕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레드킨 이론이 있는데요. 레드킨은 그 저희 이제 알고 있는 앨리스 인 원더랜드라는 소설에 나오는 그런 등장인물입니다. 적여왕 레드킨이죠. 레드킨의 그 메타포를 사용한 적여왕 이론, 레드킨 티오리는 굉장히 경쟁을 즐기는 거죠. 기업들이 경쟁이 굉장히 이제 극화되었을 때 그 경쟁을 이기기 위해서 기업들이 굉장히 부단한 노력과 혁신을 이제 추구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굉장히 경쟁 상황에서 이제 경쟁에서의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정말 끊임없는 어떤 기술 개발을 하든 뭐 시장 개척을 하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나만 그러냐? 한 개만 그러냐? 그렇죠. 모든 기업이 똑같이 그런 형태의 혁신과 부단한 노력을 계속 이루게 되는 양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럼 그 결과가 뭐냐? 물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기업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뭐 소모적일 수도 있고 그리고 굉장히 비용 소모적인 그런 양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긍정적인 형태의 혁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게 레드킨 티오리이거든요. 레드킨이 굉장히 통제 강한 어떤 등장 인물인데 그 앨리스가 레드킨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리거든요. 달리긴 하는데 열심히 달렸는데 보니까 주변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달리는 속도만큼 환경도 그만큼 똑같이 이제 변하고 있기 때문에 속도를 맞추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더 빨리 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새롭게 만들어진 기업들이고
그리고 물론 이제 많이 이제 시간이 많이 오래 지났지만 그 새롭게 만들어진 영역입니다. 그 영역에서 얼마 되지 않는 기업들이 굉장히 부단하게 서로 경쟁하면서 혁신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만들어 놓았던 혁신적 그런 서비스들 굉장히 지금 저희 삶을 윤택하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 혁신의 서비스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아마 기업 내부적으로 자신들만의 어떤 경쟁 우위를 만들기 위해서 또 혁신을 하기 위해서 그 혁신의 어떤 그 기저에 깔려 있는 원동력은 아마 경쟁이 될 것 같습니다. 스스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과정의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약에 정부의 어떤 규제나 그런 어떤 혁신의 어떤 동기부여가 혹시 덜 이루어진다면 어쩌면 더 이상 이제 플랫폼 서비스는 저희가 기대했던 만큼 더 향상되고 정말 획기적이고 정말 누구나 기대했던 그런 서비스가 되지 않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네. 네, 치열한 경쟁과 자율적인 노력으로 혁신을 일궈낸 몇몇 기업이 현재 플랫폼이라는 이름으로 살아남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많은 기업이 경쟁에 져서 도태되고 없어졌죠. 이들은 이제 소비자들로부터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살아남아 있는 것 같고요. 그런 치열한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기업들이 하고자 하는 동기가 필요할 텐데 규제가 그 동기부여를 디모티베이션 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이해를 했습니다. 홍현우 교수님께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김상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거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좀 더 이론적인 관점에서 경제학적 관점 한번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왜 정부가 이렇게 나서서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려고 할까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부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마도 정부가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이미 혁신과 경쟁에서 살아남은 기업들이 독과점화가 되었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경제학적으로 독과점화된 시장이 무엇이 문제라고 하면 그들이 자신의 독점력을 발휘해서 시장에서 소비자의 잉여를 자신들이 착취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장이 보통 독과점화됐다고 하면 정부가 당연히 개입을 하게 되고 아마도 지금 상황에서는 정부가 플랫폼 기업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것들이 독과점화된 시장이기 때문에 수수료 규제나 정산주기 조정한다든지 방식으로 나름대로 접근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플랫폼 시장을 우리 기존의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는 게 타당한가라는 고민을 먼저 하게 되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시고 계시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장티롤 같은 학자는 양면 시장이라는 것을 제시했고 플랫폼 시장은 양면 시장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특정한 기업들이 살아남을 수밖에 없고 독과점화는 되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말을 했고 이미 학계에서도 플랫폼 시장이 독과점화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독과점화가 된 시장이 과연 우리 사회 후생을 안 좋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김상준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지만 특정한 플랫폼의 유저 수가 어느 순간 넘어가는 순간 크게 확장이 되게 되고 그 플랫폼에서 창출하는 가치가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소비자나 생산자가 모두가 다 잉여를 받아가는 구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시장의 상황이 과연 우리 사회 후생을 낮추고 있냐라고 하면 플랫폼 시장의 특성상 과연 낮춰지고 있을까? 오히려 더 플랫폼 기업 때문에 좋아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정부는 왜 규제를 할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아까 또 말씀드렸지만 공공성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공공재로 인식을 한다라고 하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냥 플랫폼 기업이 수수료를 낮추게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접근한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볼 거는 과연 그러한 방식이 타당할까입니다. 플랫폼의 시장의 특징은 양면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한 이해가 없는 상황에서 기존의 접근 방식으로 가격 규제를 들이대면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분명히 기업의 투자나 혁신을 할 수 있는 유인이 떨어질 텐데 플랫폼이 우리가 왜 좋은가라고 하면 혁신과 투자를 바탕으로 새로운 기술을 창출해내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소비자와 더 많은 생산자를 효율적으로 연결하는 게 가치를 창출한다고 할 때 그러한 규제가 그러한 혁신과 투자의 매력도를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부의 규제가 기업적 측면은 물론이고 우리 사회 전체적인 관점에서도 볼 때 과연 바람직한지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 부분도 상당히 토론을 깊이 할 수 있는 주제인 것 같긴 합니다. 우리 이제 플랫폼 지나고 보면 이 규제 논의가 시작된 게 무슨 제로 투 원이라는 책 보면 결국 다 독과점 될 거야라고 가정을 했는데 이걸 결론화했어요. 그리고 뭐 플랫폼 제국주의 이런 책도 제가 봤는데 과연 그런가에 대해서 저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과 달리 한국의 경우에는 아직 완으로 뽑을 만한 기업이 몇 개나 있을까? 한때는 뭐 열 몇 개가 되는 포털들이 경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네이버와 구글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가 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쇼핑 같은 경우는 아직도 뭐 7, 8개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각 시장마다 아직 경쟁 상태에 있는 아주 독특한 시장이 한국이고 또 국내 토종 기업이 시장의 일부를 지키고 있는 또 전 세계에 찾아보기 힘든 예고 과연 한국에서도 이 이론이 타당한가에 대해서 저는 좀 항상 의문이 있고요. 정부에서 결국은 하나가 될 거야라고 가정해서 하나가 되기 전에 횡포를 부리기 전에 사전에 좀 제어를 하겠다 이런 생각이 있다면 저는 그게 가정부터 한국 상황에서 맞는지 좀 되묻고 싶고요. 또 이제 오늘 홍현우 교수님 또 하신 말씀 중에 과연 독과점이 나쁜가? 삼성전자가 그 분야에서 반도체 분야에서 또 현기차가 자동차 분야에서 거의 독점 기업 비슷하게 됐는데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는가? 그렇지 않은 걸 보면 독과점에 대한 기존의 경제 이론도 한번 재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우리 학자분들께서 더 이제 또 잠을 주셔서 연구를 해주셔야 될 부분 같아요. 독과점 이론의 재정립에 대해서. 약간 경제 쪽이라서 제가 이제 개인 교수님한테는 따로 좀 질문, 이번에는 요 질문 말고 다른 질문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슷한 맥락이긴 한데 어쨌든 간에 정부 규제 그리고 통제가 강화되는 측면에서 아쉬운 거는 정부 정책이 굉장히 많은 수단이 있는데 그 많은 정책 중에 이 규제로만 접근하려는 현재 움직임에 대해서 개인교 교수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문제는 꼭 플랫폼 규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특히 플랫폼 규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에서 특히 이 문제가 좀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앞에 김상준 교수님, 홍현우 교수님께서 어떤 플랫폼 경제 특성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수수료라든지 정산 이런 규제가 왜 지금 들어오고 왜 그런 움직임이 있는지를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런데 뭐 플랫폼을 왜 규제해야 되느냐라는 책들을 보면은 우리가 거의 예외 없이 뭐 소위 가파라는 글로벌 플랫폼 대기업들을 예로 들면서 결국은 우리가 여기 예속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정작 지금 우리나라 플랫폼 규제 방향성을 보면은 정말 가파에 대한 규제가 되고 있느냐 거기에 신경을 쓰는 건지 아니면은 국내 플랫폼에 대해서 지금 신경을 쓰는 건지 저는 명백하게 후자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전자가 사실은 그 플랫폼 경제 아주 순수하게 플랫폼 경제가 문제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은 사실 그쪽 부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쪽 부분을 얘기하면 아유 그건 해외 기업이기 때문에 규제 집행이 어렵다라는 식으로 별로 거기는 한 발을 빼는데 그렇다면 왜 우리는 지금 배달 앱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특히 더 집중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규제라는 것을 우리가 할 때 아까 우리가 공공 서비스다 공공성이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출발점 자체가 사적 이익의 추구는 공익 또는 공공성과 대립된다라는 이념이 너무나 뿌리 깊게 박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경쟁 규제를 하는 이제 공정위 같은 입장에서도 이런 생각이 굉장히 강한 것 같은데요. 사적 이익이다라는 거 굉장히 우리가 얘기하면 쟤는 욕심쟁이야, 이기주의야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법학적으로 바꿔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기본권입니다.
국민의 기본권 수행이에요. 기본권적 자유의 수행이 바로 사적인 이익의 추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기본권이라고 얘기를 하면 갑자기 숭고한 가치가 되는데 그걸로 뭘 합니까? 사적 이익을 추구합니다라고 하는 순간 갑자기 굉장히 공익에 반하는 사회의 좀 반사회적인 것으로 갑자기 매도가 돼버린다는 것이죠. 그런데 기본권 같은 경우도 절대적으로 아무 제한이 없는 기본권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본권이라는 것도 결국 다른 사람의 권리 또는 다른 사람이 아주 많이 모여서 있는 일반 이익인 공익, 여기와는 항상 기본권은 실제적으로 조화를 이룰 것을 명령받게 됩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그런 다른 사람의 권리난지 공익과의 조화를 위해서 기본권이 제한된다. 이것이 법학에서 바라보는 규제입니다. 그렇다면은 규제라는 것은 사적 이익과 공익이다라는 것을 그냥 대립되는 것으로 보는 것을 출발하는 게 아니라 양쪽을 조화시켜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약간 경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사적 이익의 추구, 사적 이익의 강화라는 것이 공익을 오히려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것은 경제학뿐만 아니라 법학에서도 동일하게 인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기업이 갑자기 성장을 했다, 혁신을 이루었다라고 해서 성장을 하고 돈을 이윤을 많이 벌어들였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어떤 관점은 요즘 많이 개선되긴 했습니다만 어떻게 생각하느냐, 공익에 반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사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공익에 반한다. 자, 그럼 그 기업이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 이윤을 환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그런 경우가 아니라 그 기업이 지금 혁신을 하고 많은 사적 이익을 더 가지게 된 것, 이것을 어떻게 공익과 연결시키느냐, 이게 사실은 규제의 방향인데 불법적인 것으로 뭐 돈을 벌었다 이런 게 아니라 돈을 좀 벌고 혁신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무작정 일단 저것을 규제해서 환수하게 만든다. 자, 그럼 그 돈을 어떻게 누구에게 쓰겠다는 얘기인 건지 사실은 알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되면 당연히 규제에 대한 반발이 있겠죠. 내가 열심히 일을 해서 혁신을 해서 규제를 했는데 이 기업을 이뤘는데 왜 나에게 규제를 하느냐라면 규제에 대한 반발이 들어오게 되고 그 규제를 하지 말아야 된다는 요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규제를 회피하게 됩니다. 위법적인 회피가 아니라 합법적으로 회피하는 방법을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은 그렇다면은 기업은 지금 저렇게 많은 이윤을 벌어들여서도 규제를 회피하려는 나쁜 집단, 즉 악마화를 그때부터 시작해요. 자, 그러면서 규제 필요성을 어디서 찾느냐? 쟤네가 돈을 많이 벌었다. 1번. 2번,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규제를 안 받으려고 한다. 나쁜 집단이다. 그러니까 규제를 해야 된다라고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분명히 내가 기본권자로서 내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데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다라는 말입니까? 보통 이렇게 반박을 하게 되겠죠.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냐면은 아까 우리가 봤던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공익을 강조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해야 된다라는 건데 이 세 가지 관점을 잘 보면은 실제로 왜 규제를 하는지에 대한 규제 필요성으로 제일 많이 들어지는 세 가지지만 실제로 그 규제 필요성이 무엇인지 설명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지금 플랫폼 규제에서 저는 약간 동일하게 나타났다고 봐요. 플랫폼이 독과점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리나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플랫폼을 규제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는지를 얘기했는데 이 리나칸의 어떤 견해에 대해서는 신성시하게 막 다들 받아들이지만 거기에 반론은 사실은 엄청나게 많고요. 리나칸의 이론이 절대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을 규제한다라는 이론이 나오니까 그것만을 쫓아가고 있거든요. 왜 이런 생각이 들어갔을까? 결국 고뇌입니다. 즉 지금 독과점이 됐는지 독과점이 된다라고 하더라도 플랫폼 경제의 특성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 것인지. 그다음에 제가 초기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플랫폼 규제는 그래서 그런 독과점 위험 있는 가파를 잡기 위한 건지 아니면 지금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를 하는 건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너네가 지금 매출이 얼마라면서 그럼 규제를 해야겠네라고 하는 것. 그다음에 왜 그거를 피하려고 해? 규제를 해야겠네. 그러다가 모든 기업들은 사고를 냅니다. 어떤 경우에든 리스크가 발생해요. 그 어떤 사고가 발생하면은 봐라, 저 기업을 봐라, 우리가 규제를 해야 된다. 근데 사실은 그건 플랫폼 어떤 특성의 문제가 아니라 원래부터 있었던 기업에 발생했던 회계의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인데 그 기업이 플랫폼 기업이라는 이유만으로 거봐라, 플랫폼 규제는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고요.
그러니까 왜 규제해야 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데 공공성이 있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렇게 본다는 것은 규제를 하는 이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낡았다라는 게 첫 번째고,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언급하고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 채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굉장히 국가주의적이고 다소 국가 후견주의적인 발상이 그 안에 녹아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규제를 왜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게 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제 국회에 가서 뭐 의원님들 만나서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비슷했어요. 의식이 컸으니까 이제 맞을 때가 됐어, 이런 식의 발언을 하시는 걸 좀 경악을 했습니다. 사실은 규제를 왜 하는가에 대한 규제 목적도 뚜렷하지 않고 단지 컸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두드리면 표가 많은 다른 분들에게 심리적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가 농장에 알 낳는 오리를 그렇게 함부로 했다가 농장 전체가 망할 수도 있는데, 되게 좀 그 인식에 대해서 아쉬웠습니다, 의원들의. 그래서 우리가 규제를 할 때는 이게 왜 하는지 분명하게 합의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더더욱 하게 됐습니다. 기업들이 사익을 추구를 하지만 그 안에 많은 사람들 고용하고 세금을 내고 경제 효과를 전후방으로 창출하면서 나라 경제 또 나라 복리후생에 엄청난 또 서비스를 통해서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네이버 같은 게 없던 시절에는 뭘 알아내려면 아는 사람 전화해야 되고 만나주지도 않고 그랬는데, 이제는 알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연락도 안 되는 걸 요즘 카톡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외국에서도 연락이 됩니다. 그런 것들 엄청나게 사실은 가치를 부여하는 거거든요, 이 사회에. 근데 그런 점을 좀 간과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우리가 고마움을 평소에 모른다고 하는데 좀 그런 걸 재조명하는 입장에서, 그럼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본질적인 특성을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혁신의 주체이기도 하고, 이제 디지털 AI 패권 경쟁 시대에 정말 소중한 몸체가 될 이런 플랫폼들, 특히 대한민국에서 이런 플랫폼들을 경영학적 관점에서 어떤 특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김상준 교수님이 경영학적 특성으로 보실 때 핵심 경쟁력이 무엇이고, 또 이런 핵심 경쟁력에 규제가 미칠 영향력까지 좀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봤는데 그 에이블리라는 플랫폼 기업이 유니콘으로 되었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니콘 기업을 이제 생각할 때 그냥 되게 혁신적인 기업으로 생각하지만 사실 대부분의 유니콘 기업은 플랫폼 기업입니다.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폭발적인 성장성은 아마 다른 기업 유형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독특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아시겠지만 가장 최초에 저희에게 알려졌던 플랫폼 비즈니스는 애플의 아이튠스입니다. 애플 아이튠스가 나타났던 배경은 그 당시 이제 불법 다운로드, 음원의 불법 다운로드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었고, 뭐 음반 산업뿐만 아니라 그 종사하고 있는 예술계 음악가들의 어떤 생계까지 위협하고 있는 굉장히 큰 어떤 사회 문제였었습니다.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규제의 어떤 방법을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으나 여러 방법으로 시도를 하고 또 기술적인 어떤 도움까지 받으면서까지 규제를 하려고 했지만 결코 불법 다운로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이제 아이튠스는 그럼 내가 한번 스티브 잡스죠. 내가 한번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 하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이 음원 하나의 99센트였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런 뜬금없는 그런 어떤 근거이지만 그런 어떤 과금이 이루어지면서 과금이 거래되었습니다. 네, 거래됐고 과금이 음원이 거래가 되면서 사람들 인식 속에서 이 음악이 음반의 형태로 내 손에 잡히는 어떤 그런 물질로서 거래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컨텐츠로도 거래될 수 있겠구나라는 인식이 되었고요.
그게 새로운 형태의 어떤 여러 가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알고 있는 여러 가지 플랫폼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들은 사실상 그렇게 애플의 아이튠스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시작되지도 않았을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생각이 들긴 하거든요. 그래서 플랫폼 기업이 가지고 있는 또 플랫폼 비즈니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특징적인 거는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비즈니스가 굉장히 지속 가능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모습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유니콘이 만들어졌던 그 성장 속도도 더 많은 유저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 빠른 속도로 가속도로 더 많은 유저들이 생기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런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은 새로운 어떤 직업을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저희가 과거에는 배달이 그냥 중국집에서 이제 서비스로 해주는 그런 거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는 어엿한 직업이 되었습니다. 또 유튜브에서 사람들이 컨텐츠 올리는 거 그냥 취미생활이었습니다. 근데 유튜버, 스트리머 여러 가지 형태의 직업이 되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새로운 형태의 경제 활동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새로운 형태의 어떤 다양한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플랫폼 비즈니스의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시장의 비효율적인 부분이나 시장화되지 않은 부분들을 창출해서 혁신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드는 플랫폼의 역할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많은 직업을 또 만들어냈다. 그것도 공감되는 얘기입니다. AI가 오면 직업이 많이 없어질 거라고 하는데 사실 또 AI로 인해서 많은 직업이 생길 거라는 예측도 있죠. 또 옆에 홍현우 교수님은 이 플랫폼이 가져온 소비자 후생, 아까 언급이 좀 됐습니다만은 소비자 후생을 극대화하는 요인은 뭐고 또 현재 규제 이런 상황이 그런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플랫폼 시장에 대해서 소비자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보면 플랫폼 시장에 참여하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물건을 살려는 사람이 있고 판매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제가 볼 때 플랫폼 기업의 입장에서는 그 둘 다 소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사고자 하는 사람도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인 거고, 또 하나는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해서 물건을 팔고자 하는 사람도 그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둘을 넓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플랫폼 서비스를 이용할 때 언제 이윤이 됐든 잉여가 됐든 만족감이 됐든 뭐라고 표현하든 언제 더 그 후생이라고 간단히 표현해보면 후생이 증가해 볼까 생각을 해보면 대표적으로 그런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떤 물건을 사고 싶은데 내가 마음에 드는 물건을 파는 기업이 이 플랫폼에 등록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저는 그 플랫폼 서비스에 큰 만족감을 누리지 못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많은 기업들이 거기에 다 들어왔다라고 하면 너무 많은 기업이 있으니까 또 내가 정말로 찾고자 하는 물건을 찾기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장 단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기업이 10개 들어와 있을 때랑 50개 들어와 있을 때 생각해보면 50개 들어와 있을 때가 나의 선택권이 더 넓어졌으니까 당연히 만족도가 높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서 한 번 더 나와서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로 찾고자 하는 물건, 사고자 하고 싶은 물건, 그런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자를 나와 연결해 줄 수 있는 기술력이 전 플랫폼 시장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술력을 키우는 건 뭐냐라고 하면 플랫폼 기업이 많은 투자를 통해서 혁신적인 기술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이루어져야지 정말로 플랫폼 시장에 참여하는 모든 참가자들의 후생이 증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앞서서 계속 비슷한 논의를 해왔는데, 규제가 이루어진다면 혁신은 저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 같습니다. 따라서 그런 규제가 만약 들어온다면 우리가 소비자라고 어떤 범위 소비자를 칭하든지 간에 결국에는 후생이 좀 낮아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홍현우 교수님 말씀 듣고서 한번 생각난 게 있는데, 제가 어릴 때 박봉성이라는 만화 작가가 계셨어요. 그분 만화가 신이라 불리우는 사나이라는 엄청난 대작이 있고, 그 전에 제가 봤던 만화가 하나 있는데, 그 청년, 이름이 강타인가? 그 청년이 시골에서 배추 농사를 그렇게 어렵게 짓는 분들이 1원, 2원의 배추를
도매상한테 넘기고 그게 7단계, 8단계 유통 과정을 거치면서 소비자한테 몇백 원에 팔리는 그래서 항상 우리 사회에서 논의가 됐었죠. 그 농수산물 유통 과정에서의 불합리성. 정부가 많이 개선하려고 했지만 그 중간에 있는 사람들의 이익을 한 번에 해결을 못하기 때문에 결국 계속 생산하는 분들은 힘들게 생산만 하고 소비자분들은 비싼 값에 소비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플랫폼이 이제 그 생산자 소비자를 아까 홍현우 교수님 말씀처럼 바로 연결을 시켰어요. 그게 플랫폼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중간 과정이 확 생략되니까 소비자들은 엄청나게 싼 가격으로 지금 공급자의 좋은 물품을 본인이 선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사회적 후생 측면에서는 플랫폼의 역할이 정말 지대한 거라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간에서 이익을 추구하시던 분이 갑자기 경제적 이익을 기존처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생기는 사회적 갈등이 분명히 생기고 이게 크게 보면 디지털 전환의 큰 장애로 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런 점을 국가가 나서서 해결할 민간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아까 개인 교수님 개입할 영역은 이쪽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좀 합니다. 언제 시간이 거의 1시간 가까이 다 됐고요. 제가 질문으로서는 좀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데 이제 규제라는 게 한번 생기면 사실은 되돌리기가 너무 어렵죠. 비가역성을 가지고 있고 계속 규제는 커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규제가 한번 생기면 사회 현상이 변하는데 적응을 못하기 때문에 부작용만 계속 양산할 수 있어서 규제할 때는 너무 신중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규제 논의는 있고 또 플랫폼은 나름대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사회가 이 플랫폼의 혁신성과 또 이 사회적 영향력 내지는 공공성의 균형점을 좀 찾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큰 주제에 대해서 편하게 한 말씀씩 쭉 못다 하신 얘기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교 교수님 해주실까요? 제가 공법, 행정법 전공이다 보니까 사실은 저의 전공은 규제를 만들고 하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제 플랫폼 규제에 관련돼서 제가 계속 이거 규제가 약간 좀 걱정스럽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플랫폼 규제 논의가 시작됐던 뭐 유럽연합의 각종 법들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게 사실은 타겟팅하는 대상이 굉장히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왜 규제를 하려는지 필요성이라는 것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지금 경우에 독과점이 우려된다. 독과점을 지금 만들 수 있는 플랫폼은 제 생각엔 전 세계에 한 3개 정도, 4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그 3개 정도, 4개 정도 독과점을 만드는 오히려 대항할 수 있는 플랫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그 플랫폼을 어떻게든 규제해서 가파 한 3개, 4개 정도 플랫폼이 오히려 공고한 입장을 만드는 방향으로 갈까 봐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사실 이 플랫폼으로 인해서 소상공이라든지 영세한 자영업자들이 지금 겪는 문제다라고 하는 거는 원래 플랫폼 규제의 목적이라든지 규제의 필요성, 규제 가능성과는 사실 많이 동떨어져 있고 저는 이 분야에서 오히려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플랫폼 기업을 규제하고 수수료를 얼마로 그냥 일방적으로 낮춰라, 높여라, 언제 해라라는 식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을 문제라고 봅니다. 아까 뭐 그 아이튠즈 얘기도 나왔고 사실 우리가 몇 년 한 10수년 전만 해도 소프트웨어 같은 거 많이들 불법으로 쓰셨잖아요. 그렇죠? 음원도 많이들 불법으로 다운 받았는데 오늘날은 사실 그걸 돈을 쓴다는 거 아무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입점업체가 수수료를 내야 된다라는 것 기존에 안 냈던 돈입니다. 이거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큰 기업들은 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못하는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고 그런 영세업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수수료를 그냥 기업이 못 내게 일단 인하를 해라. 누가 그럼 사실은 더 큰 이익을 볼까요? 영세사업자나 중소기업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오히려 더 여기서 대기업이란 거 더 큰 이윤을 내고 있는 중견기업들이 오히려 더 이익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그만큼 더 몸집이 커지게 되고 나중에 결국 수수료를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결국 문제는 똑같이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이거는 플랫폼 기업의 문제라기보단 사실은 디지털 전환기의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 또는 그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시장 구조를 어떻게 개선해 나갈까의 문제지, 그냥 플랫폼 기업들한테 너네가 수수료를 낮게 받아라 라는 식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부분을 규제할 것이냐를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냥 플랫폼 규제 매출액 얼마 해서 너네가 일단 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약간 거친 규제는 오히려 우리나라 플랫폼 기업을 살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보호하고자 했던 소상공인 영세한 자영업자들도 결국 1년, 2년을 유예해줬지 나중엔 더 크게 화를 초래하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규제 정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플랫폼 규제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명확한 답이 없습니다. 가파 정도 되는 몇 개의 타겟팅 될 수 있는 기업을 빼고는 어떻게 플랫폼 규제를 해야 될 것인가, 그 다음에 플랫폼 규제가 독과점 규제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로 넘어가는 그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단계는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아직은 답이 없습니다. 자, 이랬을 때에 유럽연합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독일 같은 나라에서 이런 규제법을 만들 때 출발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이제 사무 규칙 등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출발을 어떻게 하느냐, 일단 정부 규제를 먼저 만든 다음에 하나씩 풀어서 자유 규제를 준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꾸로입니다. 먼저 사회에서 자유 규제를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얘네들이 규약을 만들어서 제정해서 집행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단계에 혹시 국가가 거기에 뭔가 인센티브를 줘야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좀 더 국가가 더 개입을 해야 자유규제가 될 것인가, 이 부분은 해보니까 안 되겠다, 국가가 나서서 공동으로 해야겠다, 아니다 이건 공동으로도 안 된다, 국가가 규제를 해야 된다라는 순서다라는 거죠. 거꾸로 돼 있습니다. 우리는 일단 정부 규제로 뭘 규제할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겠대요. 그 다음에 플랫폼 기업들한테 야 자율규제 이거 줄 테니까 너네끼리 한번 해봐. 근데 수수료는 얼마 이상 올리면 안 된다. 이게 과연 자율규제냐, 이게 과연 정부 규제로서 올바른 방향이냐에 대해서는 법학자로서는 사실 굉장히 의문이 있고요. 법학자를 넘어서 또 법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올바른 정책일까, 과연 무엇을 위한 규제 정책일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꾸 서둘러서 빨리 우리 부처에 국 하나 과 하나 더 만들어서 규제 권한을 가져오려는 생각을 하지 말고, 제발 무엇을 위해 규제하는지에 대해서 규제 목표, 규제 필요성, 규제 가능성, 실증적인 효과 분석 등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순서대로. 예. 네,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플랫폼 비즈니스에서 핵심은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자발적인 참여가 있었을 때 혁신이 일어날 수 있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만약에 특정한 또 외부에서의 외압이라면 좀 심할 수 있겠지만 규제가 들어온다 했을 때 과연 그 자발적인 참여가 정말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살짝 의구심이 생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규제 자체가 굉장히 강력하게 이제 플랫폼 비즈니스 내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쩌면 저희가 기대했던 혁신의 어떤 양상이나 아니면 또 다양한 형태의 경제 효과들이 어쩌면 사라질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긴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마냥 그냥 플랫폼 기업이 하고 싶은 대로 하느냐는 거는 여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행태들을 이제 봤을 때 그거는 조금 저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긴 합니다. 특히 이제 뭐 금융산업들, 금융산업을 봤을 때는 금융산업은 굉장히 자율성 기반한 어떤 경영 활동을 기업들이 하고 있지만 사실 굉장히 이제 국가적인 차원에서 규제가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흔히 이제 규제 산업이라 부르기도 하고요. 그 이유는 아마 금융산업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뭐랄까요? 그 비윤리적인 행태가 잘 나타날 수 있는, 그 나름의 파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각이 들긴 합니다. 플랫폼 비즈니스도 분명히 유저 수가 많아지고 굉장히 이제 서비스가 보편화되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파급 효과가 크고, 그렇게 되면 플랫폼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영향력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때 그 상황에서 플랫폼 기업이 과연 정말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그리고 책임감 있게 자신의 어떤 기업 운영을 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그렇게 되겠느냐에 대해서는 저희가 살짝은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기업을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렇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력한 규제보다는 모니터링이나 자발적인 자율 규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자율 규제를 통해서 자발적인 참여가 이루어지면서도 어떤 나름의 자기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밸런스를 찾는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홍 교수님. 네. 저는 플랫폼 기업이 우리 시장의 혁명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기업이 있던 시절과 없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앞서도 많이 얘기를 해봤지만 저희가 생각해왔던 삶의 방식이 생각하지 못한 것 이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변해가고 있는 과정을 생각을 하는데 지금 규제가 뭐 어떤 식으로 들어올지는 정확히 알 수 없겠지만 그 규제가 들어가면 분명히 이 혁명가가 뭔가 자신이 원하는 바를 이루어내가는 과정에서 그 속도가 늦어질 거라 생각을 하고 아주 최악의 경우에는 그 혁명이 아예 이루어지지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규제라기보다는 관련된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협의를 통하고 이것이 규제가 아닌 더 나은 방향을 어떻게 그들이 혁명을 이루어낼 수 있는지 지원 방향을 찾는 게 우리가 좀 더 우리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는 사회후생으로 개선되는 그러한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다만 이 과정에서 김남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의 사회적 책임, 최근 들어서 뭐 플랫폼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의 디지털 책임이라는 뭐 별도의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이 스스로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사회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고 그것을 어떻게 가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고민도 같이 경주가 되어야 아마 우리가 플랫폼 시장을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그를 위해서 여기 모이신 모든 분들과 관계자 모든 분들이 지혜를 모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과기부 장관님하고 우리 주요 플랫폼 대표들이 간담회를 했었고 그 자리에서 플랫폼 기업들이 사회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줄여가면서 시행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발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더 확대하겠다고도 했고요. 사실 그것도 강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어차피 한 생태계의 동반자이기 때문에 같이 잘 살기 위해서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옛날 대기업과 중소기업처럼 뭐 갑을 관계니 제로섬이니 내가 이익을 많이 얻으면 넌 손해를 보니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같이 커갈 수 있고 같이 행복할 수 있는 구조가 플랫폼 생태계가 아닌가 생각하고요. 우리 개인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정산주기 문제돼 줄여, 수수료 높아 낮춰 이런 아주 아메바적 그 대응이 우리 사회에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악영향을 미칠까에 대해서는 정말 우려스럽고요. 자율규제 다 공이 일단 먼저 시행해야 된다고 말씀해 주신 점도 공감이 갑니다. 저도 애를 키우지만 자기주도 학습이 중요하다고 우리 교수님들 공부를 잘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혼자 자꾸 사고하고 이리충돌 자리충돌 해야 공부라는 머리가 트이는데 이게 조금 부모가 마음에 안 든다고 성적이 바로 스파르타 학원에 보내가지고 집단 암기를 시키면 물론 어느 정도 대학은 보낼 수 있지만 그 아이가 과연 공부 잘하는 아이 사회 엘리트가 될 수 있을까? 좀 의문입니다. 지금 플랫폼이 뭐 불과 얼마 안 됐어요. 자리 잡고 본인들도 계속 고민하고 있고 이해관계 당사자가 서로 모여서 논의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잘 모르는 학습에 대해서 모르는 미적분 모르는 부모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누구한테 선생 붙이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교수님들 말씀 잘 제가 오늘 특별히 배운 바도 많고 어떤 정책이 더 효율적인지 많은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진정한 플랫폼 산업의 발전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세 분 교수님 모시고 조금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오늘 오신 기자분들께서도 잘 좀 기사를 써주시길 바라고요. 바쁘신 가운데 귀한 시간 내주신 세 분 그리고 참석자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겨울이어서 이제 추워졌습니다. 건강 주의하시고 다음번 굿인터넷 클럽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